예. 김부선 대신 김용선이냐, 송영길 대표 얘기도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실패를 인정한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여권 내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내는 것 바꾸자, 안 된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김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되길 바랐던 이 GTX D 노선을 주민들이 이른바 김부선으로 부르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김포에서는 촛불 시위까지 열리면서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이제 이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부장차가 네. 김부선이라고 불리는 이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것부터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수도권에는 이제 2,5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분산돼서 사시면 좋은데 이 철도나 이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곳 중심으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광역 급행 이 도로망 또는 광역 급행 철도망인데 광역 급행 철도망이 최근에 이제 이 거론이 된 것이 이 GTX라고 해서 A, B, C 라인까지는 거의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김포 신도시, 특히 이제 김포시의 거주민들이 서울로 나오려면 지금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해서 두량짜리 작은 철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급행 철도망 중에 이제 GTX D 라인이 개설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을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 노선이 서울로 오지 않고 이 부천까지 오기로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천을 지나가고 있는 이 GTX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서 출퇴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GTX D 노선을 단축하다 보니까 이 김포에서 GTX 타고 바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을 하기를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실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분노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에서 부천까지 온다 해서 이제 김부선 라인으로는 도저히 출퇴근이 안 된다. 우리는 왜 김부선에 막혀 있는 거냐? 김강선 강남까지 올 수 있는 이 철도를 연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촛불 집회 화면을 좀 봤고요. 앞서 이제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진 몇 장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지금 이게 퇴근 시간 직전에 가장 붐빌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골드라인에 몰리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한번 이 2량짜리 골드라인에 탑승할 때 한쪽 발이 안 단 적이 있었다 이럴 정도로 꽤 심각한 수준의 이제 그 붐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이른바 지옥철로 보이는 이 골드라인에 탑승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GTX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야 GTX 원하는 지키도록 그렇게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민심체험위에서 현장도 좀 찾았는데 일부에서는 뭐 사람 더 많은 풍무역에서 다시 타봐라 라는 얘기일 정도로 이 안에 있었던 그 김포 시민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분노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승강장을 넓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두량으로 저렇게 300% 가까이 되는 수용률을 가지고는 비교하면 사람 한 명이 서 있는 공간이 A4지 반만 하다는데 그렇게 밀집된 공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당장 개선하고 되게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차의 양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양수가 늘어난 양수를 소화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예. 그런 부분도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포 쪽에 있는 김포 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바로 한 번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이른바 GTX를 통해서 강남까지 나올 수 있는 차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경제성이 평가가 좀 박하게 나왔던 모양인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향후 만약에 김포에 그 신도시 부분이 좀 더 넓어지고 거기 인구 수용률이 많아진다는 걸 만약에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김강선, 강남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논란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적자 발생 우려가 없으면서도 그다음에 그 김포에 사시는 주민들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묘책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고 지난 금요일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김포 얘기를 언급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D 노선이 지금 김부선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이 서부 지역에 상당한 지금 민심의 이반이 있어서 오늘도 한 6명의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러면 뭐 오늘 정치인들까지 가서 지난번에 언급도 있었는데 김포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 한번 이어서 만나볼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골드라인을 2번, 3번 놓친 후에 다시 뛰어서 9호선을 타고 그렇게 안양으로 하루 2시간의 출퇴근을 합니다. 안전을 위협받으며 골드라인을 타고 통합의 파김치가 되어온 딸에게 미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라도 좀 해볼 걸! 이라는 그런 후회감 그때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서울로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진짜 힘들다!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한다는 그런 젊은 세대도 있었습니다. 어제 시위 상황 봤고요. 집회 봤습니다. 이게 좀 이슈가 꽤 커져서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른바 김부선이라고 그러는 부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뭐 중간점이라도 해서 뭐 용산까지 가는 뭐 김용선, 여의도까지 가는 김여선 뭐 이렇게라도 좀 만들자는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마음처럼 선 하나 긋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인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다음 달에 확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역 주민들, 김포, 검단, 신도시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 자신들의 요구를 쭉 정부에 알려서 이게 좀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가 사실 청와대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심각성을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서부 민심이 이반이 된다. 심지어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려는데 말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단식 농성한다고 하면요. 지역구에서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김포에 또 여당 의원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단식 농성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심각성이 심각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TX-D 노선은 GTX-B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업 주체가 이제 민자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 주체가 확정이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이렇게 그을 건가 선을 다르게 그을 건가 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주체가 확정이 돼야 노선 협의가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체가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노선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죠? 협의하는 노선의 변경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뭐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근데 민심 위반은 확실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저도 그 전에 기사가 나오는 걸 쭉 봤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뭐 6시 반 이렇게 6시 이렇게 나가도 첫 기차를 탈 수가 없대요. 기차를 한 2번은 놓치고 3번째 기차를 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출퇴근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기차가 아니면 이 전철이 아니면 그 도로가 버스 그 전용 노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그래서 이 불만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저도 김포에 지인들이 많아서 이 현장 목소리 정말 본래 목소리들 많이 들었는데 돈만 많다면야 뭐 GTX-D 뭐 F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원칙이고 그리고 한 번 뚫어놓으면 수백 년 쓸 건데 뭔가 한 달 만에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원칙대로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포가 부산이었다면 과연 이랬을까요? 부산시장 선거 하듯이 했더라면 지금 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김해공항으로 확장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선거가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대통령도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수십 조를 들여서 지금 공항을 건설한다라고 이야기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걸 본 국민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면제해주고 하니까 저기 선거하니까 저거 들어주네? 나도 우리도 좀 힘을 모으면 당연히 되겠지? 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가의 또 대결을 사업을 할 때 정부가 공평하게 한다, 무사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이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가덕도 공항하고 예타 면제 등등 이거 하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면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당신들은 왜 김포라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부산이라서 되고
선거가 있으면 되고 선거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GTX-D가 잘 운영이 돼서 국가 기반 사업이 탄탄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집값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GTX ABC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나게 더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D 노선 같은 경우는 이게 김부선만 된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집값이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던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옮겨간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 아니 이게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해서 김포 쪽으로 왔는데 이 노선도 안 떨린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집값 떨어지고. 이제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한 것이고 오늘은 이낙연 지금 전 대표 가서 한번 타보고 바로 노영욱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심각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아쉬운 건 그거예요. 아니 총리 하셨을 때 진작 한번 타봤으면 이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제는 사실은 뭐 총리가 아니니까 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정말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정말 국가 차원에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른바 김부선이라고 불리는 이 GTX-D 논란 앞으로도 좀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내리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친문으로 꼽히는 한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이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 자리에 화면을 안 비춰주지만 송영길 대표도 있었는데 네. 구재영 처장 정책 실패도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물론 강 의원이 친문 의원으로 꼽히긴 합니다만 이런 당내 분위기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격앙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이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세도 이 중과를 좀 유예하거나 아니면 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격앙된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이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유화책을 썼다라면 이 강병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속해온 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뭐냐. 집 없는 서민들이 앞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지금 추진해온 거 아니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세제를 완화해주게 되면 그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심을 수용해서 완화하려고 하는 송영길 대표와 이 부동산 정책의 이 기조,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강병원 최고위원의 어떤 이제 주장이 맞부딪힌 상황인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당내에서 내부 조율까지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서 이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나 이 설익은 지금 이 지도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동시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장차 결국 GTX-D 문제, 김포 문제든 네. 혹은 이 부동산 세금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게 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 집값 잡는데 첫 단추를 실패하면서 이런 게 다 모든 게 불거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격앙돼 있는 민심을 등 돌린 민심을 돌려세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이 어렵다라는 위기의식을 이제 당 지도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부동산 정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론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오늘 최고위에서 송 대표 있는데도 이렇게 일단 직격탄을 맞은 이제 여당의 대표인데 그런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그 화면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성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D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엔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소론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각종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같았고 비리가 생기면 니 편 내 편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고 거기에서 하나둘 민주당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부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조상호 대표님. 네. 앞서 그 한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반대였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자가 더 비하다, 조롱으로 돌린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한 건 이 부분이라서 뭐 이낙연 전 대표든 이재명 지사든 더 이상 뭐 1,000만 원, 3,000만 원 공약에 안 속는다.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뭔가 다시 기류를 좀 바꾸는 데는 좀 젊은 층의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젊은 층의 얘기들도 들어야 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는 미래 세대에 맞춰서 조금 더 앞선 시점에 시계를 놓고 본다면 그런 얘기들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말도 눈에 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약간 과장성 공약을 남발했다가 선심성으로. 예, 물론 선심성이죠. 근데 과장성 공약을 남발했다가 실제 그걸 지키지 않아서 청년들이 속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공약으로 약속했으면 유능한 여당으로서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겠죠. 이번에도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그런 부분을 마치 지원할 것처럼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에는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면서 여러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 젊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다시 한번 녹아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앞선 얘기처럼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우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런 부분,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이 과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그걸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니까 반성 이전에 포장하고 그거를 반성하는데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냐 하는 비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의 여러 혼선들 그리고 청년들의 쓴소리 들었던 여당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